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50분 있는 것 같아요. 50분 동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발표 다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국은 지금 사실은 500대 기업의 모습이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역동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우리 김경준 대표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돼야 하나? 그거를 우리 김경준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고요. 그 첫 번째, 그 사실은 제가 그 제 발표자로 첫 페이지에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잘 아는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도 얘기했고,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 링컨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듣고 궁금한 거는 2030년, 2032년, 앞으로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500대 기업을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라고 봤을 때는 과연 어떤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변화를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경준 대표님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자면 우리가 아마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기업은 뭘 해야 되지? 정부는 뭘 해야 되지? 또는 뭐 개개인의 우리 전반적인 사회, 경제사회, 기술 생태계는 어때야 되지?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면 이게 일반화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 중에는 모빌리티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 분야고, 그거를 SK텔레콤으로 보면은 SK텔레콤은 말이죠, 변신의 귀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신영식 부사장님 동의하세요? 예. 보세요. 출발은 저 교복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유공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KMT를 인수해서 통신 회사가 됐고요. 그러다가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UAM 사업을 하고 계시죠. SK텔레콤의 변천사가 우리나라 산업의 변천사의 시사점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변신의 귀재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영식 부사장님께서 뭔가 그 미래의 변천의 과정,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될 거다, 그거를 그 UAM 사업을 비롯해서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의 기술 수준이 선진 수준에 3년은 뒤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바이오헬스 산업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성공 확률이, 약물이 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5%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신 성공하면 100배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만약에 그거를 한 서너 개를 가지고 매달고 있는 기업체 같으면 실패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러면 100개 중에 5개 정도가 성공한다 그러면 내가 몇 개는 시도해야 되냐면 최소한 20개는 시도해야 하나에서 돈 벌어서 19개를 메이크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과연 그만한 규모가 돼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세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조 개편을 해서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님께서 아마 답을 주실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미리 다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면 50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질문을 다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 분야 10년 동안 산업의 생태 변화, 어떤 경쟁력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경준 대표님께 앞으로 우리 10년도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보고자 하는 어떤 게 있는지 질문 드려도 뭐 그냥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전들 뭐 알겠습니까만 제 의견을 뭐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현대 고전이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출판 기획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전이라고 하면 책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안 읽은 책이 고전이다. 그렇게 진짜 공감했는데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생각되는 책, 문어, 불경, 군주론 다 마찬가지죠. 제3의 물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 고전인데요. 어쨌든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항상 이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 세 가지 그 축으로 항상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설명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정보혁명이 뭐냐 1단계,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정보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다. 반도체, 인터넷 없었던 것들이 생겨야 난다는 거죠. 2단계로는 그 인터넷,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산업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1단계의 시장 규모를 1이라고 본다면 2단계의 시장 규모는 10, 100, 10배, 100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디지털에다가 똑같이 이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 플랫폼 이런 단어가 10년 전에는 뭐 없었습니다. 뭐 단어가 있었어도 다른 의미였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그 다른 산업, 그 의료, 금융, 온갖 군데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산업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뭐 그런 흐름들은 계속 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지금 그 장석권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20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뭐 신기술, 신산업의 태동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가치욕의 창출과 공개되는 가치의 희생,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위협으로부터 안정과 생존의 확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촉매제가 되어가지고 산업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 그것은 이제 유엔이 상징하는 정치 질서와 미국이라는 달러 기축 동화와가 이제 상징하는 국제 경제 질서가 있죠. 그게 사실 요즘 뭐 엄청나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로의 환율이라든지 엔화의 환율 이런 걸 보면 하여튼 뭔가 질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느끼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안정적이었다라고 전제했던 것,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떤 나라나 여행 갈 수 있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어떤 나라나 물건을 지불하면 다 받을 수 있고 그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런 전제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다 아시는 대로 도요다만 하더라도 지금 생산을 40% 가까이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 신문에도 매일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부품 조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지금 사실상 붕괴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좀 쉽게 생각해왔는데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5배에서 10배씩 오르는 거. 물론 그것은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말을 하냐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생존을 받고 이 부분이 의외로 좀 많이 부각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주 탐험, 메타버스의 창출 이런 거 다 좋은데 의외로 비즈니스 찬스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부각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식량의 문제가 있는데 식량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양으로 먹다가 배고프니까, 두 번째는 맛으로 질로 먹다가,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성분으로 먹는다 그러죠. 이거는 콜레스테롤 높이니까 안 먹는다. 지금 우리나라나 선진국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이런 형태의 흐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식량, 즉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럭저럭 소득이 되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산업이 커진다 안 커진다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되, 기본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산업들보다도 소위 말해서 이제 미디어, 플랫폼, IT 이런 쪽이야 앞으로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30년은 모르겠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생각하는 에너지, 식량, 그 다음에 메디컬,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건강 수명도 같이 늘리는 욕구가 강하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주는 만큼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이런 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500%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 500대 기업 기준으로 비중은 0.6%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현재 6%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급격히 성장한다는 걸 보면은, 사실 앞으로 바이오 메디컬, 파마시 이런 쪽에서 업종별로 놓고 보면 가능성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또 촉매제는 결국 이제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과 결합되면서 그런 지평을 열어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설계하고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최대의 가전회사 LG전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모빌리티 쪽에서도 현대차가 글로벌 한 4등, 5등 하고 있고, IT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향후 10년간의 산업도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한 번은 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신영식 부사장님한테는 정보통신 분야, 모빌리티 분야, 아마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UAM도 사업 추진 방향이 있을 텐데, UAM의 타겟 시장이 어디입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예를 들면은 UAM 시장을 한국이 제일 먼저 가시화한 다음에 UAM 솔루션을 해외에다가 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어떤 적체 현상들을 해방하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시장을 UAM 시장으로 보는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한국은 원래 내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 아닌가요? 그죠?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신영식 부사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SK 그룹 전체를 보면 그런 변천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화학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ICT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T 쪽에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화학도 이제 많은 변화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석유 정제 사업이 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또 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쪽도 방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신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소는 결국에 그 탄소 배출을 없애는 쪽으로 가자, 넷제로로 가자. 그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는 사실 그룹 전체에 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CES 때 이제 그 회장님께서 2030년에 글로벌리 1%를 SK그룹이 줄이겠다 탄소 배출량에 그게 이제 2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화학 계열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그 전기를 생산하는 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쪽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특히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을 가고 계신 쪽도 있고 그다음에 CCS라고 해서 탄소 포집 활용 뭐 이런 부분 저장 활용 그런 쪽에 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그 에너지 화학 쪽에서도 많은 그 말 그대로 정말 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CT 영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온고잉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그다음에 유무선 서비스 등이 있겠죠. 하지만 그 메타버스 저희 이프랜드라고 해서 시작된 그런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또 AI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결국 하나의 큰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 자리에서 잠깐 언급도 드렸었지만 그 미래 이제 커넥티비티 인텔리전스라고 UAM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 자율주행 쪽에서 자율주행도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체 차 OEM들이 정말 알고리즘을 얹어서 통신망 없이도 가는 자율주행이 있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협력 인프라는 반드시 또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협력 인프라가 뭔데 결국에 통신망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CITS라고 해서 도로에 그다음에 많이 깔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도움을 받으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들이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앞으로 아마도 갈 것 같고 실제 이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그 로봇이라는 게 실제 뭐 걸어다니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결국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뭔가 지능이 좀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쪽에서도 사실 뭐 저기 하이닉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이 뭐 암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엑스트를 위한 그 준비들은 좀 많이 하이닉스나 하이닉스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룹 전체적으로 공통된 뭐 숙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넷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도 하셨지만 식량 그런 부분 그래서 대체육에 대한 고민도 막 하고 있고 탄소가 없는 농산물 생산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러다 보면 플랜트 팩토리라는 쪽도 그때 플랜트 팩토리라는 것도 보시면은 이런 빌딩 같은 건물에서 그런 걸 재배하는데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AI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비전과 관련된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럼 종합 그 결합체 형태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이 10년의 그 모습이 아까 그 5개의 사업권을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이 어떻게 될지 분명한 것은 그쪽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커지고 현실화돼 있고 뭐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매출을 하고 있는 넥스트 비즈니스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SK텔레콤이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이제 인적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SK스퀘어에서는 또 다른 넥스트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투자 전문 회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면서 조금 더 미래를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실 것 같고 저희 SK텔레콤은 이제
그것과는 약간은 뭐 별개라면 별개도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따로 똑같이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영역에서의 새로운 그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라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어떤지. 바이오헬스는 우리가 오늘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영역입니다. 더더욱이 한국이 바이오헬스 기반이 사실은 삼성의 삼바가 이제 삼성이 바이오 쪽으로 주로 이제 공정 프로세스 쪽, 생산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크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 이승규 부회장님께 바이오 산업의 과거 한 5년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또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오 산업이 하도 안 좋고 투자도 안 되고 상장도 못해가지고 대표사님들 몽닥에 술 한잔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고 이런 얘기를 가슴은 뿌듯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협회 오기 전에 제가 바이오 벤처를 제가 창업을 했었습니다. 단백질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가 10년 하다가 협회 게 이제 2012년에 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 전전 정부였을 때 그때 이제 VIP가 바이오에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얻은 게 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과학기술 자문회의랑 한 2년에 걸쳐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나서 성과를 한번 저희가 조사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그 2015년도에 이제 VIP한테 보고 자료를 냈었는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1조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번을 하자. 그게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년 전의 모습이 저희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이제는 거의 대충 뭐 1,000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매체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라이센스 아웃이 아주 성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진화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바이오 산업을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누가 물어봤을 때 오늘 아주 김경민 대표가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화려하진 않지만 발버둥 그렇지만 미래는 저는 아주 확 와닿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시니까 드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전체의 제조 생산 시설로 보면 저희가 1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조 정도면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는 한 2%에서 2.4% 정도밖에 안 되는 마켓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저희가 다행스럽게 이게 작년에 한 10조 정도를 했었어요. 이제 10조 정도를 해가지고 성장률이 생산 성장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 성장률은 한 5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지금은 벌벌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산업을 얘기할 때 저는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위기 있을 때 퀀텀 점프를 해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오에서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 내린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모든 제조를 바이오도 미국에서 해라. 근데 그걸 한 20, 30년 전으로 뒤로 쫙 빼보면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정책을 냈었는데 그때 대만과 한국을 키워주면서 지금의 반도체의 여러 가지 화려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에 이런 기회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이 김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삼성과 셀트론이라고 하는 송도 자체의 생산 1위를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이게 중국의 우시라는 CMO도 있고요. 아주 일본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과 셀트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제성 있는 생산을 해서 지금 도시로 보면 2위고 삼성이 5공제까지 진다면 문제를 지나서 세계 2위의 생산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이게 불과 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0년 안에. 스랑 로지스가 창업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속도적과 집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 있다라는 게 하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바이오 산업이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트렌디하게 변해갑니다. 웹바이오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그런 바이오에서 지금은 디지털과 AI와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융합 바이오가 아주 활성화되거든요. 결국 이건 IT 기술과 데이터 정보에 관련된 기술인데, 이 IT에 관련된 기술의 경쟁력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제약이라고 하는 캐터고리가 되게 큰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이오를 좀 넓게 보면 이제는 하나의 정보 안에 그 밑에 제약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용도를 만들고 응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는 나라가 결국은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텐데, 결국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주 맨파워가 좋습니다. 물론 지금 미스매치 관련된 부분에 아주 논쟁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어느 산업이건 어느 스테이지이건 인력의 미스매치 나오겠지만, 과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브레인의 펀더멘털이 어떠냐가 가장 큰 열쇠일 텐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아주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에 우리의 바이오 산업은 큰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 저희가 5년 후에 이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팔로우 형태의 에코나 팔로우 형태의 규제에서 저희가 진짜 터닝을 하지 않으면 이 찾아오는 길을 절대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지만 규제라고 하는 게 많은 규제가 있지만, 이 규제는 제조업 베이스에 이미 만들어진 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규제를 가지고 혁신 기술을 재현하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파하지 못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진화를 점점 하는데 바이오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기술성 상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퍼블릭에서 돈을 대기가 어렵고 민간 돈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상장을 해서 일반한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기술 상장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이제 많은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어떤 그 산업이 변화하면서의 어떤 좀 선진적인 방법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위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에코시스템의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이라는 걸 한정을 했을 때, 제약은 여러 가지 확률적인 게임으로 확률적인 그 성과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을 들어갈 때는 확률이 20% 확률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임상 이상을 들어갈 때는 35%, 3상 들어갈 때는 아무리 큰 다국적 제약회사라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60%밖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저께도 이제 신문 났지만 임상을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거의 뭐 도둑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에 무장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산업이 새로 하나 커갔을 때 그 산업의 생태계가 어떤지에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야지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행정명령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저희가 좀 보태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행정명령이 우리 같이 팔로우 형태의 기업 인더스트리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행정명령의 그 배경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5월달에 이전까지는 중국이 무슨 산업 발전 계획을 만들면서 어떤 산업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적은 없었는데, 이번 5월에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의약품, 그 다음에 에너지, 농업,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에 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중국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 보고 미국이 우리도 칠 수 없기 때문에 5월달에 이제 이니셔티브를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이오 산업이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 새로운 산업의 캐테고리화 할 텐데, 그때 이니셔티브 잡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아마 이번에 바이오 행정명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행정 명령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좋은 상당히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여기서의 가장 하나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와 처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번에 바이오 산업도 아마도 큰 스텝으로 발전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도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바이오 산업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뭐 한 20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라운드를 더 돌아야 될지, 근데 한 라운드를 더 돌아볼까요? 어느 분이 답해 주셔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우리 김경준 대표님을 타겟팅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산업구조 개편이 결국은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돈이라는 건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그 미국의 그 포춘 500대 기업하고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매출액으로 비교하면은 아마 비례적인 그런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가 좀 낮긴 하지만. 그런데 아까도 발표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가총액을 가지고 하면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는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은 그 PSR이니까 그러니까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죠. 그러니까 매출액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글로벌 1000대 기업을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미국은 예를 들어서 상장 초기에는 20씩 가요. 20. 그다음에 지금도 세계 1000대 기업 중에 PSR이 한 15, 10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는 아니고 많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나라 정치가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현대차의 PSR이 얼마냐? 그럼 1이 안 됩니다.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을 때 0.4.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산업을 일으키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산업 구조 혁신을 해나가는 돈이 딸린다. 힘이 딸린다. 엔진의 힘이 연료가 딸린다. 그런 생각이 좀 평상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혹시 홍준 대표님으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 뭐 맞죠. 그 힘이 딸리죠. 힘이 딸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힘이 딸렸어요. 뭐 힘이 좋았던 적이 언제 있나요? 그렇죠. 40년 전에 뭐 우리나라 뭐 맨날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보다 못 살 때 무슨 자본시장이 있었으면 뭐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부 금융을 한 거죠.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계열사가 10개가 있으면 돈 좀 잘 버는 데서 내부 금융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간 구조예요. 그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문제로 분명히 하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PSR이 낮은 건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자본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미래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프라이싱이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워낙에 다른 데다가 상황 변화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급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지금이야 다 성공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5년 전에 테슬라 주식사는 사람 좀 굉장히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고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물론 그런 회사가 대부분 다 망했기 때문인데 또 하나 보면은 작년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주가가 막 올라가고 할 때 지금 회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전기차 회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뭐 어디서? 네? 리비안이죠. 리비안. 예. 리비안도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지금 리비안 주가 제가 알기에 98% 하락했습니다. 예, 회사가 없어졌어요. 1년 만에. 테슬라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이성과 광기의 결합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어와서 돈 버는 사람 벌고 망하는 사람 망하고 그건 뭐 자기 판단과 운명인데
그 속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누가 좌표를 잘 설정하고 있는지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가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PER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이제 PSR이라는 개념을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많았지만 아마존이 10년째 적자를 내면서 막판에 이제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도 PSR이라는 이야기로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미래를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자꾸 테슬라가 너무 대표적이었을 텐데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대표적이니까 제가 5년 전에 어떤 그 자동차 회사에서 뭐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테슬라의 1년 생산 대수가 제 기억에 7만 대였습니다. 7만 대. 7만 대 만들면서 적자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GM은 1년에 800만 대를 만들면서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GM 800만 대 만드는 GM의 시가총액을 그 2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7만 대를 만드는 테슬라가 800만 대를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800만 대를 내면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GM보다 시가총액이 2배인 테슬라는 7만 대를 만들면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그 판단이 아니라 그냥 광기죠, 광기. 광기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써서 그렇지만 이건 합리적인 어떤 범위를 넘어섰지만 근데 그때 아마 이런 테슬라나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했던 100개 중에서 아마 97개, 8개는 망했을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다. 맨날 나오는 게 벤처 캐피탈이 미국 실리콘밸리로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맨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업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퍼블릭 펀드 풀어대는 돈도 엄청난 것이고 그나마로 돈 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돈 들고 와서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옥석은 가르치는 과정이 거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자꾸 디스카운트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있으나 이것이 도저히 시도도 못할 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만약에 한국 시장이 너무 비효율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쿠팡처럼 미국 가서 사업해서 상장하면 되니까 요즘은 여하튼 간에 옵션은 굉장히 많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여쭌 이유 중에는 사실은 이제 투자금이 몰빵하기도 하고 그게 광란의 투자이기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실현 가능한 미래, 바람직한 미래에 돈이 더 많이 가고 또 약간 페이크 같은 미래에는 돈이 덜 가고 하는 기본적인 분배 시스템은 잘 돼 있어야 투자되는 돈에 대한 효율성은 높아질 거다. 아까 그 바이오도 마찬가지일 텐데 바이오의 돈이 코스닥에 투자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당연히 돈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그걸 관리 감독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신사업 신기술 개발에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용식 부사장님한테 이거 좀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IT 전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부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네이블링을 하는 인더스트리를 한번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그 SI 회사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통신사가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네이블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 UAM 사업을 하시면서 디지털 기술, 핵심 기술을 내부 개발하는지 그만한 역량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는 건지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해외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우리나라의 DT 기술 수준 내지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다 클라우드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건데 DT는. 근데 우리나라에 클라우드 경쟁력이 있느냐고? 우리나라에 클라우드 경쟁력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신용식 부사장님. 예, 그 DX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소위 뭐 SI 회사라고 하는 삼성, 아까 말씀한 SBS나 LCCNS나 또는 CNC의 수준이 그럼 굉장히 높느냐? 뭐 또 조금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뭐 당연히 화두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내 그 토종 클라우드가 뭐가 있지? 살아남을 게 뭐지? 그동안 공공시장에서 그나마 KT, 네이버, NHN, 가비아 이 정도가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 그 클라우드 CSP한테. 그러면 사실은 그 클라우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지금 DX 제일 잘하는 데는 AWS입니다. 애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민간 시장에서는 대부분을 뭐 마켓시어가 엄청나게 80%, 90%니까 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X의 수준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그건 가속화될 거고 왜? 그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그러면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일이 이제 어느 시점에는 스탑이 될 거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현재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다 모든 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고 그럼 클라우드로 가면은 거기에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있을 거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쌌어야되거든요. 결국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파는 또 그런 IT 기업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옛날 얘기로 디스크 갖다가 인스톨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솔루션 만들어서는 불가능하죠. 점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도 MSP, 국내 MSP들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데들이 강자들이 그래도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자체가 클라우드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국가적으로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AI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는 못 따라가는 이 환경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UAM 하는 데 있어서의 그 DX는 사실은 충분히 뭐 저희가 AI 인력들이 굉장히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거기에 필요한 그 뒷단의 백엔드 플랫폼이나 뭐 통신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플랫폼이나 관제 그다음에 어떤 그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 투입 기술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단에 이제 같이 하시는 또 파트너 분들도 계시긴 하고요. 예. 네, 제가 사실은 약간 유도성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어쨌든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조업의 뿌리 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3D예요. 예를 들면 뭐 철판을 자른다든지 철판을 용접한다든지 이런 일들입니다. 제조업의 뿌리 산업. 뭐 선반 그러니까 NC 가지고 가공할 때 그냥 막 근육에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제가 오늘 쭉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뿌리 산업을 육성해 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 뿌리 산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에서 코딩을 하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UAM이 됐든 그죠? 모빌리티 도시 모빌리티가 됐든 아니면 무슨 그냥 카드 스마트폰 가지고 자동차를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게 모든 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이 전부 쇄신이 되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뿌리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경쟁력은 뭐 대학에서 막 AI, 뭐 코딩 교육, 뭐 소프트웨어 좀 대학 이런 거 하고 있지만은 뭔가 아직 부족한 듯한 느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 미국이 최고니까 그렇지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니, 중국을 보면 안 그래요. 중국은 미국의 필적 배경할 만한 IT 회사들을 만들어내죠. 인도도 만들어내죠. 와이프로 같은 회사. 아 그럼 우리도 지금 미래 신산업, 미래 신기술, 디지털 뿌리 쪽에 신기술과 신산업을 빨리 정부가 뭔가 잘 육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신부사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감하는 거꾸로 할까요? 이정도 예. 솔직히 아직 바이오 산업은 아직 어리 스테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떨 때는 바이오 산업이 과연 우리나라 생태계나 우리나라 체질에 맞나 너무 오래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이유를 불문하고 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깁니다. 뭐 대표이사의 문제도 생기고 기술을 속이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하나의 뭐 일탈이라고 보시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아직까지 애가 튼튼하고 참여자들이 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예. SK텔레콤 이제 뭐 입장에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모든 것들을 포함한 AI 컴퍼니로의 트랜스포메이션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조금 더 넓혀서 그 전체 저희 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DX 차원에서 아까 이제 그러한 참 홀들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그 뿌리가 결국에 인프라이고 인재이고 그 데이터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어떻게 이제 그 차원에서 해나갈 건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6G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위성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위성은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쓰게 됩니다. 주파수를 저희가 못 써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이 저희 나라를 놓고 그쪽을 많이 벌써 점령을 해나가서 저희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차원에서 이제 문제들 그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경쟁력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아까 이제 교수님 뭐 이렇게 뿌리 산업 DX의 뿌리 산업이 그런 것들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하다못해 이 주파수 위성 주파수는 누가 할당을 저기 가서 선점을 하고 있지 이런 고민들도 이 디지털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는 이제 기업을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확보하면서 도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요. 언제 도약하느냐 하면 격변기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 위험관리에 실패한 경쟁자들이 사라질 때 한 번씩 도약하면서 판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진짜 3년, 5년이 저는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먹었는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30년 동안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격변기가 오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격변기가 주는 그 불안감도 있겠으나 또한 새로운 형태의 또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에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와 글로벌 500대 기업의 추이를 한번 분석한 것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죠. 마지막으로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위협은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가 전략을 짜도 그렇습니다. 위협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 위협이 나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예를 들어서 넷제로, 탄소제로 같은 경우가 규제냐 아니면 그게 나한테 새로운 사업 기회냐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근데 그것은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협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위협이 기회로 바뀌는 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하신 앞으로 3년, 5년이 진짜 저도 아주 격변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정체성이 바뀌는, 국가의 정체성도 바뀌는 격변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전 세계 경제가 심한 아마 고통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새 보세요. 달러가 그렇죠? 인플레가. 그런데 그런 격변기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하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